이거라도 드세요. 어르신. 때는 조선의 어느 흉년이었지요. 아이를 업은 22살 떡장수 과부가 장터에서 떡 한 조각도 팔지 못한 날, 집에 남은 전부인 쌀 한 그릇을 낯선 노부부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쌀을 받아든 두 노인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채 다음 날 새벽 조용히 떠났지요. 하지만 그 두 노인이 누구인지 다니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작은 선행이 다니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수십 명의 관원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니의 초라한 집 앞에서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그 사또는 누구였을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잊혀진 옛 이야기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때는 병인년 겨울, 보릿고개가 섣달부터 들이닥친 흉년이었지요. 가을 거지라 할 것도 없이 들판은 허옇게 비어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 오르는 집이 열의 셋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새벽 찬바람에 장터 모퉁이가 허옇게 서리를 뒤집어 쓴 날, 누더기 솜저고리를 여민 젊은 아낙 하나가 고갯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떡 담긴 광주리를 이고 등에는 3살배기 아이를 포대기로 질끈 업은 모양새였지요. 복남아, 조금만 참거라. 장터 가서 화로에 불부터 지펴놓고 언손 녹여주마. 아이는 대답 대신 어미의 목덜미에 코를 비비며 킁킁거릴 뿐이었습니다. 볼이 튼 자리가 빨갛게 부풀어 있었고 콧물이 입술까지 길게 흘러내렸지요. 아낙은 치맛자락을 뜯어 아이 코를 훔치고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아낙의 이름은 단이라 했습니다. 올해 나이 22, 장터에서는 그저 떡장수 과부라 불렸지요. 3년 전 남편을 여인 뒤로 아이를 홀로 키우며 저 광주리 하나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여인이었답니다. 다니의 남편은 본래 건넌마을 약초꾼이었습니다. 부지런했고 말수는 적었지만 정 많은 사내였지요. 혼이 난 지 한 해 만에 복남이가 들어섰고 둘은 가난해도 따뜻한 살림을 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고을에 돌림병이 돌았습니다. 남편은 약초를 지고 읍내까지 나갔다가 병을 얻어 돌아왔고, 이래를 앓다가 복남이 100일도 못 본 채 눈을 감고 말았지요.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니를 마당에 끌어내고 이리 말했지요. 내년이 복이 박해 내 자식을 잡아먹었다. 아들 하나 낳았다고 이 집에 붙어 있을 생각 말거라. 오늘부로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다. 다니는 복남이를 아는 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나 친정 어미 또한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출가외인이 어찌 제 발로 친정에 드느냐. 시집에서 쫓겨난 년을 어느 마을이 거두겠느냐. 우리 집도 내가 들어오면 동네 입방아에 오른다. 다시는 이 집 문턱 넘지 말거라. 갈 곳 없는 다니는 덕곡의 마을 끝 버려진 초가 한 채를 찾아들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한 칸, 지붕은 절반이 주저앉은 집이었지요. 그 집에서 젖먹이 복남이를 업고 밤마다 울었답니다. 복남아,
어미가 반드시 너 하나는 굶기지 않으마. 떡이라도 쪄서 장에 내다 팔마. 이 어미가 남의 집 문턱 한 번 더 밟더라도 너 하나는 세상에 떳떳이 내놓으마. 그 울음 끝에 다니는 광주리 하나를 샀습니다. 수수를 갈고 콩을 불려 떡을 쪘지요. 맛은 투박했으나 인심은 넉넉했습니다. 한 조각의 다푼 받을 것을 가난한 할미한테는 공으로 내어주기도 했고, 밥 굶는 아이가 기웃거리면 부스러기 떡이라도 손에 쥐어 보냈지요. 그 때문에 장사 속이 박하다는 말도 들었으나 단이의 떡은 맛이 구수하다 해서 단골 몇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병인년 겨울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주수가 흉에 동전 한 입 풀 사람이 드물었고, 장터에 떡 광줄이 펼쳐놓고 앉아 있어도 지나치는 발길이 하루 10걸음을 못 채웠지요. 단이가 장터에 닿았을 때는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모퉁이 화로 자리에 주저앉아 부싯돌을 치는데 장터 한복판에서 벌써 목청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전년 또 왔네. 저 자리가 제 자리라도 되는 줄 아나. 돌아보지 않아도 단이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았습니다. 박씨였지요. 장터 떡전 큰 자리를 차지한 40줄 억척 안악 단이에게는 가장 큰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박씨는 쪽빛 치마에 때 탄 앞치마를 둘러맨 채 허리춤에 손을 쳐 얹고 단이 앞에 섰습니다. 이봐 단이, 오늘은 자리세 좀 내놓고 앉거라. 어제 그제 사흘치가 밀렸다. 언니, 이번 장은 손이 없어 한 푼도 못 팔았어요. 다음 장에는 꼭 갚을 테니 오늘만. 다음 장. 그 말 반년째다. 내년이 여기서 떡을 팔려면 규수리 박씨네 순번에 맞춰 돈을 내야 한다고 몇 번을 일렀느냐. 언니, 이 자리는 관에서 정한 자리도 아니잖아요. 그저 장터 뒷골목 빈 자리구먼요. 박씨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뭐라, 장터 뒷골목이 내 뒷골목이냐? 이 장터 돈줄은 다 박씨네가 쥐고 있다. 내년 같은 과부가 아이 없고 떡 판답시고 눌러앉으면 정작 내 떡 사러 오던 양반들 발길이 끊어지지 않겠느냐. 박복한 기운이 묻으면 장이 죽는다는 말 모르느냐. 박복한 기운이라. 그 말에 단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남이가 뒤에서 또 훌쩍였지요. 단이는 포대기를 고쳐 묻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내 오늘 장 파하거든 자리세는 꼭 치를 테니 오늘은 그냥 두어 주어유. 박씨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과부 새끼가 무슨 염치로 장터 한복판에 앉겠다는 게야. 흉년에는 흉년답게 자기 집에서 꿇어 앉아 있을 것이지. 그 말에 지나가던 장꾼 하나가 혀를 찼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도 어지간히 하시오. 저 어린 것 키우느라 저 혼자 뼈가 부러지는 사람한테 당신은 끼어들지 말구려. 내 장사 속은 내가 안다오. 박씨가 제자리로 돌아간 뒤 단이는 화로에 마른 건부를 얹고 부싯돌을 다시 쳤습니다. 손가락이 얼어 부싯돌이 자꾸 미끄러졌지요. 3번, 4번 쳐도 불꽃이 살지 않자. 옆자리 생선 장수 노파가 성큼 다가와 제 화로의 불씨를 덜어주었습니다. 에구, 새댁. 손을 봐라, 꽁꽁 얼었네.
오늘은 바람이 독해서 불이 잘 안 붙을 게야. 이리 주게. 아주머니, 고마워요. 그러게 아침부터 박씨 그년한테 또 당했구나. 그 여편네 신보는 장터에서 제일 지독하다. 허나 어쩌겠나. 장터가 그 여자 앞마당이니 노파는 다니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다니는 눈물이 핑 돌았으나 포대기 속 복남이가 볼까봐 얼른 소매로 훔쳤지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복남아, 오늘 장에서 수수떡 20개만 팔아도 내 약값은 된다. 어미가 반드시 팔아내마. 그 작은 기도를 품고 다니는 광주리를 펼쳤습니다. 김서린 떡 냄새가 피어오르자 포대기 속 복남이가 작게 웃었지요. 어이구, 우리 복남이 웃네. 떡 냄새 맡으니 배고프지. 어미 오늘 장 잘 보고 가서 쪄줄게. 아이는 대답 대신 작은 손으로 어미의 귓불을 잡아당겼습니다. 다니는 그 손가락이 얼음장 같아 포대기 속으로 밀어넣고 제 두 손으로 포대기 바깥을 감싸 쥐어 아이를 덮였지요. 해가 막 산머리 위로 기어올랐을 무렵 장터에는 장꾼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어느 떡 광주리 앞에도 손이 선뜻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흉년이라는 두 글자가 사람들 허리춤을 무겁게 눌러두고 있었지요. 다니는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 떡 한 판을 팔지 못했습니다. 볕이 기울도록 오가는 발길만 세다가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무렵에야 중늙은이 하나가 와서 수수떡 2개를 집어가며 엽전 2잎을 놓고 갔지요. 그 2잎이 그날 다니가 벌어들인 전부였습니다. 장이 파할 즈음 박씨가 다시 다니 앞을 지나가며 말을 던졌습니다. 떡장수 과부야, 오늘 자리세는 언제 치를 테냐? 아니면 저 떡 광주리를 자리세 대신 두고 가려느냐? 언니, 닷새 뒤장에 꼭 닷새 뒤에도 아니 나오면 내 사람 시켜 내년 집까지 받으러 가마. 그때는 인정사정 없으니 그리 알고 있거라. 다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박씨가 저만치 사라진 뒤 옆자리 노파가 혀를 차며 중얼거렸지요. 저 여자는 제 떡 팔려고 남의 떡 광주리까지 걷어차고 싶은 게야. 저러다 벌 받지. 아주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장터 사람 모두 벌어먹고 살아야 하는데요. 아이고, 새댁은 마음이 너무 물러서 탈이다. 그러니 박씨 같은 여편네가 자꾸 만만하게 본다니까. 다니는 대답 대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머리에 한 뼘 남짓 걸렸을 무렵 장터에는 자리를 걷는 장꾼들의 분주한 소리가 메아리 쳤지요. 생선 비린내, 젖국 냄새, 엿다 굳은 화로의 잿내가 섞여 찬바람에 휘말려 다녔습니다. 다니는 복나미를 고쳐 엎고 광주리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팔리지 않은 떡이 16개, 그 아래 한 돛박쯤 되는 쌀이 양푼에 남아 있었지요. 이 쌀은 집에 두고 온 식량 전부였답니다. 다니가 장이 안 설까 싶어 광주리 밑에 함께 지고 나온 것이지요. 복남아, 이 쌀이면 너 사흘은 죽 끓여 먹일 수 있다. 어미가 오늘은 벌이가 없었지만 닷새 뒤장은 반드시 잘 될 거다. 그리 믿자꾸나. 다니는 그리 중얼거리며 광주리를 머리에 이었습니다. 서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장터 모퉁이
마다 사람들이 자리를 걷고 있었지요. 찬바람이 한 번 크게 몰아치자 다니는 몸을 움츠리고 고갯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에서 덕곡의 마을 단인의 초가까지는 오리 길이었습니다. 한겨울 해는 짧아 장터 어귀를 벗어나자마자 벌써 사방이 어둑해지고 있었지요. 까치 한 마리가 마른 감나무 꼭대기에서 울었고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드는 바람이 얼음 조각처럼 뺨을 찔렀습니다. 다니는 걸음을 재촉하며 포대기 속 복남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복남아, 집에 가면 어미가 오늘 팔다 남은 수수떡 서너 개 쪄줄게. 따뜻이 먹고 일찌감치 누워 자자꾸나. 이 추위에 아이가 견디기 어찌 쉽겠느냐. 복남이는 어미의 말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포대기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작은 숨소리만 내었습니다. 다니는 그 숨소리가 끊어질까봐 자꾸만 등 뒤로 손을 돌려 아이의 이마를 짚었지요. 다행히 이마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자. 닷새 뒤장에는 팔리리라. 사람 살자고 만든 저 장에서 내 떡 한 조각 안 팔릴 리 있겠느냐. 다니가 그리 속갯말을 되뇌며 고갯길 어귀를 돌아서는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갯길 어귀에서 다니는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길가 돌무더기 곁에 허연 머리의 노부부가 서로를 기대 앉은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지요. 여자는 눈을 감고 있었고 남자는 그녀의 어깨를 감싼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다니는 광주리를 고쳐 이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두 노인은 혼이 반쯤 나간 사람 같았지요. 여인네는 입술이 새파랗게 얼어 있었고 노인은 그 등을 두드려 온기를 살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아니 돼요. 영감, 나는 이제 더 못 걷겠어요. 여기서 눈 좀 붙였다 가면 안 되겠어요. 여기서 잠들면 내일 해를 못 보오. 조금만 더 버티시오. 저 아래 마을이 있지 않소. 다니가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노인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요. 여인네의 눈이 순간 다니와 마주쳤는데 그 눈은 병들고 피곤했으나 어딘가 맑은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두 분,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돼요. 이 밤을 이 바람에 앉아 새시면 사람이 얼어 죽어요. 노인이 다니를 올려다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새댁, 걱정 말고 가던 길 가시오. 우리 같은 늙은이가 길에서 한 대짬 좀 잔다고 해서 대수겠소. 그런 말씀 마시어요. 할머니 입술이 이미 퍼럭구먼요. 사람 목숨이 무슨 대수가 아닐 게 있어요. 다니는 광주리를 길가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어 앉았습니다. 포대기 속 복남이가 갸웃거리며 낯선 노인들을 바라보았지요. 다니는 포대기 고름을 풀어 아이를 앞으로 돌려 안고 남은 한 손으로 할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정말 얼음장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손이 이 지경인데 어떻게 집 마을까지 걸으시겠어요? 뉘 댁을 찾아가시는 길이셔요? 할멈이 대답을 망설이는데 영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 길을 왔소이다. 친척이 있다 해서 찾아온 마을인데
도중에 길을 잘못 든 듯하오. 오늘 하루만 이 길가에서 눈을 붙였다. 내일 날 밝으면 다시 물어 찾으려오. 아니 되어유, 어르신. 오늘 밤 이 추위는 사람을 죽이는 추위예요. 저기 저 먼 산 너머에서 내려오는 바람 소린디. 저걸 잔잔한 소리로 듣고 앉아 있으면 큰일 나어요. 다니는 광주리를 다시 열었습니다. 거기 놓인 것이라고는 팔다 남은 수수떡 16개와 양푼에 담긴 쌀 한 돛박뿐이었지요. 다니는 손가락으로 수수떡 3개를 골라 할멈의 손에 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드세요. 오늘 팔려고 내놓았던 떡인디. 이게 그래도 사람 입에 들어가면 한 끼 요기는 되어요. 할멈이 떡을 손에 쥔 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댁은 이 떡 팔아서 저 아이 먹여야 하지 않겠소. 우리한테 주면 세댁 아이는 이 떡은 오늘 못 판 떡이에요. 저녁에 집에서 쪄 먹으려던 거구먼요. 허나 할아버지 할머니 2분 드시는 게 먼저지요. 저는 집에 가면 쌀이 조금 남아 있으니께 죽이라도 끓여 먹이면 되어요. 그리 말해놓고도 다니는 속이 뜨끔했습니다. 집에 남아있는 쌀이 이 양푼에 담긴 한 돛박이 전부였기 때문이지요. 허나 다니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떡 3개를 할멈의 얼어붙은 손에 하나씩 꼭꼭 쥐어 주었지요. 영감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다니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댁 그 은혜 이 늙은이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아이고 어르신 그런 말씀 마셔요. 그저 떡 3개인디 은혜랄 게 있어요. 어서 드셔요. 식으면 더 먹기 힘들어요. 할멈이 떡 하나를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다니는 보았습니다. 할멈이 떡을 입에 넣기 전에 먼저 영감의 입에 떡을 대어준 것이지요. 영감도 사양하지 않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떡을 할멈의 입가로 가져갔지요. 두 노인은 그렇게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고 또 한 조각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다니는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이 2분은 가난하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깊다. 내 죽은 사람이 살아 있었더라면 우리도 저리 늙어갔을까. 다니는 그런 생각이 들다가 문득 얼굴을 흐리게 된 것을 깨닫고 얼른 복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밤 여기서는 아니 되어요. 제 집이 누추하나마 저 아래 고개 밑에 있으니께 저와 함께 가시지요. 방 한 칸에 아이와 제가 누워도 좁지 않은 방이에요. 오늘 밤 하룻밤만이라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주무시고 내일 날 밝거든 가실 데를 찾으셔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댁 그 마음은 받겠소만 우리가 어떻게 남모르는 집에 폐를 끼치겠소. 우리도 면목이 서지 않소. 면목이 뭐가 있어요. 어르신 2분이 이 길에서 얼어 돌아가시면 내가 그 소식 듣고 어찌 잠을 자겠어요. 제가 먼저 잘못을 범하는 셈이 되어요. 그때 다니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쌀 한 돛박이 집에 있던 양식 전부라는 사실을. 이 쌀이 없으면 복남이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굶어야 합니다. 닷새 뒤장에서 떡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지요. 이 흉년의 장터가 며칠을 더 버틸지. 박씨 같은 이가 자기를 장터에서 어떻게 더 내몰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허나 다니는 또 생각했습니다. 이 두 분을 여기 두면 내일 해를 못 볼 것이다. 내가 떡 3개 드리고 떠나면 저 추위에 잠들어 그대로 깨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저 두 분 시신을 못 본 척하고 내 집에서 밥 끓여 먹을 수 있겠느냐? 못한다. 나는 그리 못한다. 다니는 광주리에서 양푼을 꺼냈습니다. 거기 담긴 쌀 한 뎃박, 집에 가면 복남이 사흘을 먹일 수 있는 그 쌀을 두 손으로 들어 영감의 무릎 앞에 내려놓았지요. 어르신, 이 쌀이라도 가지세요. 제가 지금 가진 것 중에 드릴 수 있는 건 이게 전부구먼요. 영감이 깜짝 놀라 양푼을 밀어냈습니다. 아니 돼요, 세댁. 이 떡도 과분한데 쌀까지 어찌. 쌀이 있어야 따뜻한 죽이라도 끓여 드시지. 이 떡 몇 조각 드시고 오늘 밤도 어찌 견디시게요. 저는 집에 가면 이웃 아주머니한테 꿔오든가 할 테니 이 쌀은 꼭 가져가시어요. 할멈이 그제야 다니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다니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읽어내는 듯했지요. 세댁, 이 쌀이 세댁 집에 있는 전부가 아니시오? 다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허나 얼른 웃음을 지어 보였지요. 아니에요, 할머니. 집에 더 있어요. 그저 오늘 장에 들고 나온 것이 이것일 뿐이에요. 세댁 눈이 거짓을 말하지 못하는 눈이요. 이 쌀이 집에 있는 전부인 게야. 그럼에도 우리한테 주겠다는 것이지요. 다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멈이 이미 다 알아차린 것을 부인해봤자 소용없었지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애기 목까지 못 되지만 이거라도 드셔요. 어르신 두 분 오늘 밤 못 견디시면 저는 그게 더한이에요. 할멈이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영감도 고개를 숙였지요. 두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댁, 이름이 어떻게 되시오? 이름은 다니라 하어요, 어르신. 덕곡의 마을 구석에 살아요. 아이 이름은 복남이구요. 다니라 세댁 댁은 어디쯤이시오? 저 아래 고갯길 마지막 집이에요. 지붕이 반쯤 주저앉은 초가 삼간이 있는디 거기가 저희 집이구먼요. 오늘은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영감이 다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눈빛으로 할멈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할멈도 눈빛으로 대답했지요. 두 노인은 그렇게 잠시 말없이 의논하더니 영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댁, 그럼 하룻밤만 폐를 끼치리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소이다. 다니는 광주리를 길가에 세워두고 먼저 할멈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할멈은 발목이 퉁퉁 부어 있어 제대로 서지도 못했지요. 다니가 복남이를 다시 등으로 돌려 업고 왼팔로는 할멈의 허리를 받쳤습니다. 영감이 스스로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다시 주저앉았지요.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셔요. 제가 먼저 할머니를 길 아래까지 모신 뒤 다시 와서 어르신을 모실게요. 이 늙은 것이 제 발로 걷겠소이다. 괴념치 마시오. 아니에요. 그 몸으로 어찌 걸으셔요.
제 집이 지척인 게 2번만 오가면 돼요. 다니는 할멈을 부축해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할멈의 몸이 가벼운 것이 마치 마른 가지 같았지요. 다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며칠은 제대로 못 드셨나 보다. 이 몸이 이리 가벼우니 집 앞에 다차 다니는 할멈을 흙마당에 앉히고는 잠시만 여기 계셔요. 방에 불부터 떼고 와요.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씨는 아침에 남겨둔 잿더미 속에 조금 살아 있었지요. 다니는 마른 솔가지를 얹어 불을 키우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었습니다. 방고래가 다시 데워지기 시작했지요. 그 사이에 다니는 영감을 모시러 다시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영감은 아직 길가에 앉아 있었으나 다니의 광주리를 꼭 끌어안고 있었지요. 광주리를 누가 가져갈까봐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는 영감을 부축해 일으키며 이리 말했습니다. 어르신, 광주리까지 챙겨주셨네요. 감사해요. 남의 밥벌이 물건이 아닌가. 이 추위에 누가 훔쳐갈 것 같아 앉아서 지켰소. 아이고, 어르신 몸도 성치 않으신디. 다니는 영감의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 천천히 고갯길을 내려갔습니다. 영감의 걸음이 자꾸 비틀거렸지만 다니는 아랑곳 없이 제 허리로 버티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지요. 집에 닿았을 때 방은 아직 싸늘했으나 아랫목에 손을 대면 미지근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2 노인을 방에 모시고 제 이부자리를 꺼내 깔아드렸습니다. 이부자리라야 솜이 반쯤 꺼진 낡은 것이었으나 그래도 찬바람은 가려주었지요. 어르신, 할머니, 여기 누우셔요. 제가 젖쌀로 죽 끓여올게요. 할멈이 다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댁, 그 쌀은 정말로. 할머니, 오늘 밤 이야기는 그만하셔요. 제가 끓여오는 죽이 따뜻하실 때 드시어야 해요. 다니는 할멈의 손을 살짝 내려놓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복나미를 포대기째 벗어 부뚜막이 없나진 채반 위에 앉히고 양푼에 쌀을 솥에 앉혔지요. 쌀을 씻는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다니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밤 이후로 자기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였답니다. 죽이 끓는 동안 다니는 이불을 한 번 더 들춰 방골의 온기를 살폈습니다. 아랫목이 제법 따스해져 있었지요. 그 기운에 2 노인의 낯빛이 조금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할멈은 눈을 감은 채 길게 숨을 내뱉었고 영감은 2 손을 비벼 온기를 살리고 있었지요. 할머니, 이제 좀 몸이 풀리셔요? 그렇소. 세댁이 아랫목이 어찌 이리 따뜻하게 놓였누. 저희 집 방이 좁아서요. 아궁이 불이 잘 올라오거든요. 그게 이 집 하나 좋은 점이에요. 다니가 그리 대답하며 부엌에서 다시 죽솥을 저었습니다. 솥 바닥을 박박 긁으니 쌀알이 살짝 퍼지기 시작했지요. 다니는 생강 한 조각을 꺼내 채 썰어 넣었습니다. 찬 길에 오래 누운 노인들에게는 생강이 좋다는 말을 옛사람들이 하곤 했지요. 죽이 푹 퍼지자 다니는 작은 질그릇 2개에 담아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몫은 담지 않았지요. 복남이 몫으로 반 사발, 2 노인 몫으로 한 그릇씩. 그게 그 밤의 식량 전부였습니다. 어르신, 할머니, 드시어요.
짐승들 굶긴 소치라 가니 제대로 들지 모르겠지만 뜨신 것이 일단 몸에 들어가야 해요. 영감이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멈추더니 물었습니다. 새댁은 안 드시오? 저는 배가 그리 고프지 않어요. 복남이한테 반 사발 먹이고 나면 되어요. 새댁, 거짓말 말고 앉으시오. 우리만 먹을 수는 없소이다. 아이고 어르신, 제 걱정은 마셔요. 저는 낮에 떡 부스러기를 몇 입 집어 먹었구먼요. 그리 둘러대고 다니는 복남이를 안아 품에 앉혔습니다. 아이의 입에 죽을 한 숟가락 떠넣으니 포대기 속에서 훌쩍이던 아이가 좋아 입술을 오물거렸지요.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복남이 오랜만에 뜨신 죽 먹네. 맛있지? 어미가 이따가 또 끓여줄게. 복남이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방 안에 두 노인도 같이 웃었지요. 할멈이 숟가락을 들며 이리 말했습니다. 새댁, 저 아이가 참 순하오. 어미를 많이 닮았소이다. 저 아이를 보면 저도 힘이 나어요. 저거 하나 때문에 산다 싶어요. 아이 아비는 계시지 않소. 할멈의 말에 다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대답했지요. 3년 전 돌림병에 갔어요. 복남이 100일도 못 봤어요.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감이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다니에게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지요. 새댁 같은 이가 세상에 있어 이 늙은 것들이 목숨을 건졌소. 이 은혜는 반드시 갚으리다. 어르신, 자꾸 은혜니 뭐니 하지 마셔요. 그저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도리를 한 것뿐이에요. 어서 드셔요. 식어요. 쭉 한 그릇을 비우고 난 두 노인은 한결 낯빛이 돌아왔습니다. 할멈의 입술이 다시 핏기를 머금었고 영감의 눈매에도 정기가 되살아났지요. 다니는 솥에 물을 부어 다시 끓이고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할멈의 발을 씻겼습니다. 할멈의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다니는 된장 단지에서 된장 한 주먹을 떠와 무명 헝겊에 싸서 발목에 얹어 주었지요. 할머니, 이러면 내일 아침에는 부기가 많이 빠질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언 곳에는 된장이 약이라고요. 새댁, 이 고운 마음을 다 어찌 갚을꼬. 할머니, 자꾸 그 말씀 하시면 저 부끄러워요. 그냥 오늘 밤 편히 주무셔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노인은 한결 기운을 차렸습니다. 영감은 제 허리춤에서 검게 다른 옥패 하나를 꺼내 만지작거리다가 다니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다시 허리띠 안쪽에 찔러 넣었지요. 다니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 몰랐으나 옥빛이 얼핏 비치는 것을 보고 감나가는 폐물 아닐까 짐작만 했습니다. 다만 묻지 않았지요. 남의 물건 묻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 밤 두 노인은 아랫목에서 잠이 들었고 다니는 윗목에 복남이를 안고 비스듬히 누웠습니다. 추웠으나 아이의 체온이 품에 들어와 따뜻했지요. 다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 두 분을 어찌해야 하는고. 어르신 말씀처럼 친척 댁으로 길을 찾아보내드려야 할 텐데. 저 몸으로 내일 바로 길을 나서시기는 무리다. 며칠은 여기서 쉬셔야 한다. 그 며칠 양식을 어떻게 대야 하나.
걱정은 깊었으나 다니는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다니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에는 아직 아랫목의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두 노인은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니는 살며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문제는 양식이었지요. 어제 쌀 한 뙑박을 다 죽으로 풀어 먹었고 이제 솥바닥에도 찬밥 한 덩이 없었습니다. 다니는 찬장 아래를 뒤져 말린 무청 2다발과 된장 반 단치를 찾았지요. 그리고는 광주리를 꺼내어 어제 팔다 남은 수수떡 13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3개는 어제 할머니 몫으로 드렸으니 지금 남은 것은 13개였지요. 오늘 아침은 이 떡 3개 쪄서 2분 드시게 하고 저와 복남이는 무청국을 끓여 먹으면 되겠다. 낮장이 선 날이 아니니 장터엔 안 나가도 되고 이 떡을 오늘 이웃 한두 집에 들고 가 팔아보자. 몇 푼이라도 벌면 쌀을 살 수 있으리라. 그리 계획을 세우고 다니는 화로에 불을 피워 떡을 쪘습니다. 떡 찌는 냄새가 방 안까지 퍼지자 영감이 먼저 일어나 방문을 열었지요. 새댁 일찍 일어나셨소이다. 어르신 밤새 편히 주무셨어요? 덕분에 오랜만에 깊이 잤소. 이 따뜻한 방이 천당이올시다. 다니는 떡 3개와 무청국 한 그릇을 소반에 놓아 방으로 들였습니다. 할멈이 이부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다 말고 발목을 살짝 움직여 보더니 놀란 얼굴로 말했지요. 영감, 이 부기가 많이 빠졌어요. 어제는 내디디지도 못했는데 된장찜질이 잘 드신 게로구먼. 채댁 솜씨가 예사가 아니올시다. 다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게 그것뿐이에요. 어서 드셔요. 떡 식어요. 할멈이 떡 한 조각을 입에 넣고는 오래 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이 떡이 어찌 이리 구수한고. 새댁 이 떡은 어느 장에 내놓아도 단골 생길 맛이 올시다. 아이고, 할머니 입이 후하신 거요. 찌러떡은 맛은 구수하다 해도 모양이 투박해서 값을 제대로 못 받는 구먼요. 모양이야 다듬으면 돼요. 맛이 본래 구수한 것은 재주가 있어야 나오는 거울시다. 다니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받은 떡 맛에 대한 정중한 칭찬이었지요. 다니는 그저 감사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낮 다니는 광주리를 들고 이웃 마을 두어 집을 돌았습니다. 떡 13개를 돌리니 그중 5개가 팔렸지요. 1개에 2잎, 모두 10잎이 되었습니다. 다니는 그 10잎을 들고 장터 어깃사전으로 가서 쌀 2뙑박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저녁죽을 끓였지요. 그 사이 영감은 마당에 나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놀라 달려갔지요. 어르신, 이러시면 아니 되어요. 이제 겨우 몸이 도셨는디. 새댁 가만히 있으니 거꾸로 몸이 찌뿌둥하오. 장작이나 좀 패게 두시오. 이 찌뿔될 나무가 사흘치도 없어 보이오이다. 아이고, 그건 제가 내일 가서 해오려 했는디요. 새댁이 저 광주리이고 이웃 돌며 겨우 쌀 2뙑박 사오는 것을 내 방 안에서 보고 있자니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러오. 좀 거들게 두시오. 영감의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끼질 한 번에 장작 한 단이 말끔히 쪼개졌지요.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어르신이 어려서부터 나무를 패시던 분은 아니신가 보다. 그럼에도 저 손놀림이 재고 단단하니 평생 몸을 움직여 사신 양반이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상에서 할멈이 다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댁, 우리가 며칠만 더 이 집에 머물러도 되겠소? 다니는 당황했지요. 양식이 당장 부족한 처지였으나 그 곤궁함을 할멈 앞에서 말하기는 민망했습니다. 할머니, 계시고 싶으신 만큼 계셔요. 저희 집이 누추해서 그렇지 두 분 편히 쉴 자리는 있구먼요. 세댁이 양식이 부족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요. 허나 우리 영감이 아직 긴 길을 걷기에는 부족하오이다. 일에만 더 머물러 몸이 온전히 나으면 다시 길을 떠나리다. 그 일의 양식은 우리가 어떻게든 되어보리다. 할머니, 그런 걱정 마셔요. 이래가 뭐유. 쾌차하시기까지는 얼마든지 계셔요. 저도 이렇게 말벗있는 것이 오랜만이라 좋구먼요. 그렇게 두 노인은 다니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영감은 매일 마당에 나와 장작을 패고 무너진 지붕 한 귀를 고쳐 묶었지요. 할멈은 부엌 일을 다니와 나누어 맡고 복나미를 무릎에 앉히고 옛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니는 복나미가 그 노래에 잠드는 모습을 처음 보았지요. 사흘이 지나자 복나미가 할멈을 할미, 할미 하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할미라고 부르네. 내 살아서 할미 소리 들으리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할멈이 그리 말하며 눈물을 찍어내었습니다. 다니는 그 모습이 이상의 속으로 생각했지요.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신가? 허나 물을 수 없구나. 큰 사연이 있으신 모양이다. 그러나 장터에 나갔던 다니가 어느 날 낯선 시선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장바닥을 지나는데 박 씨가 옆자리 젓갈 장수와 무언가를 속닥거리다가 다니를 보자 전연일세 하고는 큰 소리로 말했지요. 떡장수 과부가 요즘 집에 외간 사내를 들였다면서. 다니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저희 집에 들인 분들은 저 고갯길에서 쓰러진 노부부요. 그분들이 길을 잃어 오갈 데가 없어 며칠 묵고 계시는 것뿐이어요. 노부부라는데 남자가 매일 내 집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여자는 내 부엌에서 밥을 짓는다지. 그게 무슨 노부부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내가 알긴 아느냐. 박 씨는 주변 장꾼들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과부가 혼자 있으면 조용히 아이나 보고 앉아 있을 일이지. 저기 길 가던 남녀를 주워다가 방에 들인다는 것이 어디 있을 소리인가. 동네 체면이 있지 아니한가. 옆에서 듣던 젓갈 장수가 한술 더 떴지요. 나도 들었어. 그 할아범이 어딘지 예사 사람 같지 않다더만. 허리춤에 옥패가 매달려 있었다나 뭐라나. 그게 본디 그 집 살림에 있던 것인지 아니면 훔쳐온 것인지 누가 알겠소. 다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장터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답답했지요. 대문 앞에 닿아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거둔 것뿐인데 왜 저 입방아가 일어나는지, 이 세상이 어찌 이리 야박한 것인지. 방에 들어가자 영감과 할멈이 다니의 낯빛을 보고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새댁, 무슨 일이 있었소이까? 얼굴이 하얗구먼. 아무것도 아니에요. 길에 바람이 좀 거칠어서. 단이는 얼른 말을 돌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나 영감은 그 말이 거짓인 것을 이미 눈치챘지요. 그 밤 영감은 할멈에게 조용히 이리 말했답니다. 부인, 우리가 여기 오래 있을수록 저 새댁이 받는 수군거림이 커질 것이외다. 며칠 안에 떠날 채비를 해야 하오. 그리합시다, 영감. 허나 떠나더라도 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하오. 염려 마시오. 내 이미 마음에 둔 바 있소이다. 단이는 그 말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부엌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었지요. 이튿날 저녁 영감이 단이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단이가 치마를 여미고 방문 앞에 섰지요. 새댁, 잠시 이리 앉아보시오. 긴한 말은 아니고 내 오래 살아 눈으로 보아온 것이 있어 한두 마디 건네려는 것뿐이외다. 네, 어르신 말씀하셔요. 영감이 단이가 부엌에서 들고 온 찻잔을 받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새댁 저 떡 말이오. 맛은 본디 구수하오. 그것은 의심 없소이다. 허나 장터에 내놓았을 때 값을 덜 받는 것은 모양이 꾸밈이 없어서 그러하오. 사람이 돈을 낼 때는 혀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내는 법이오. 눈으로요? 그렇소. 내 한 가지만 일러주리다. 떡 한 조각 위에 잣고명 세 알만 얹어보시오. 그것이 떡 한 값을 반량은 올려줄 것이외다. 잣이유, 잣이 요즘 비싸지 않아요? 비싼 것을 통째로 얹으라는 것이 아니오. 잣 하나를 쪼개어 세 알로 얹으면 돼요. 한 떡에 2푼도 안 드는 재료요. 허나 눈에 들어오는 빛깔이 달라지요. 수수떡 위에 옥빛 한 점이 얹히면 사람의 눈이 저것은 귀한 떡이다. 이리 판단을 하게 돼요. 단이는 무릎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판 지 3년이 되었어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은 못 해본 것이었지요. 어르신, 그 말씀대로 해볼게요. 내일부터 잣을 준비해서 얹어 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떡을 광주리 안에 아무렇게나 포개지 마시오. 수수떡은 수수떡끼리, 콩떡은 콩떡끼리 줄을 맞춰 놓으시오. 스색이 다른 것을 섞어 놓지 말고 한 줄에 한 색이 가지런히 놓이면 보는 사람이 군침을 삼키게 되오이다. 어르신은 어찌 그런 것을 그리 잘 아신대요. 영감이 잠시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내가 젊어 장터 구경을 많이 다녔소이다. 이 장 저 장 돌아보며 누구의 떡이 잘 팔리고 누구의 광주리가 비는지 유심히 보곤 했소. 그리 본 것이 몇 년 쌓였소이다. 단이는 그 밤에 잣을 살 돈은 없었지만 창고에서 묵은 잣반되를 찾아내었지요. 지난해 처녀 시집갈 무렵 친정 이웃이 준 잣이었는데 너무 아까워 못 쓰고 둔 것이었습니다. 단이는 그 잣을 꺼내 일일이 쪼갠 다음 떡 한 판에 세 알씩 얹었지요. 이튿날 장터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이가 광주리를 펼치자 지나가던 한 양반댁 부인이 걸음을 멈추고는 이렇게 물었지요. 어머, 이 떡은 어찌 이리 곱다누? 잣 고명이 얹혔네. 한 조각 주게나. 네, 아주머니.
한 조각의 닷푼이여유. 닷푼이 뭐란 말이오. 일이 정성 들인 떡이면 7푼은 줘야지. 새 조각 주시게. 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이 스스로 값을 올려 쳐준 것은 처음이었지요. 단이는 새 조각을 종이에 싸서 건넸고 은전 2잎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손님들이 떡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오전 한나절에 10조각이 팔렸지요. 그날 단이는 평소보다 2배의 돈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떡이 많이 팔렸어요. 잣 고명 덕분이에요. 그것 보시오. 내 말이 허튼 말이 아니지 않소. 어르신이 저한테 장사를 가르쳐 주셔서 저는 살 것 같구먼요. 오늘은 쌀도 한 말 사왔고 복나미 버선도 하나 샀어요. 할멈이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지요. 채댁 복나미 버선을 샀다고? 한번 신겨 보시오. 이 늙은이가 보고 싶소. 단이가 복나미 발에 새 버선을 신겼습니다. 복나미는 제 발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신기해했지요. 할멈이 그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웃는 것이 복이요. 복이. 내 살면서 이리 예쁜 웃음을 본 지가 얼마만인지. 저녁이 되자 복나미가 고열을 냈습니다. 얼마 전부터 잔기침을 하던 것이 본격적인 병으로 돌아선 듯했지요. 이마가 뜨겁고 볼이 빨개져 울지도 못하고 숨만 가쁘게 쉬었습니다. 단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복남아, 복남아, 어디가 아픈 거냐? 어미한테 말 좀 해보려무나. 복남이는 말 대신 울음만 빽빽 울었습니다. 할멈이 얼른 다가와 아이의 이마를 짚었지요. 이 열은 곧불이 깊이 든 열이오. 내 약간 아는 것이 있으니 해보리다. 할멈은 영감에게 뭐라고 속삭였고 영감은 밖으로 나가 한참 뒤 마른 풀과 뿌리 몇 가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멈이 그것을 받아 작두에 썰고 물에 달이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할멈의 손이 약을 다루는 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이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지요. 할머니는 의원이신가? 저 손놀림이 어찌 저리 익숙하신지? 허나 단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할멈이 약그릇을 복남이 입에 대어 먹이니 아이가 쓴맛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꿀꺽 삼켜냈지요. 그리고는 한참 울다가 제 어미 품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새댁, 오늘 밤 열이 한 번 더 오르면 저 진에 달인 물을 한 숟가락만 떠먹이시오. 그러면 내일 새벽에는 열이 내릴 것이오. 할머니, 진해를 다리셨어요? 영감이 뒷산에서 구해다 준 것이오. 진해는 독이 있어 보이나 한약에 잘 쓰는 재료라오. 양을 잘못 쓰면 도리어 해가 되니 내 말한 양만 쓰시오. 단이는 그날 밤 복남이 곁을 지키며 2번이나 진에 달인 물을 떠먹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할멈 말대로 복남이 열이 내렸고 얼굴빛이 돌아왔지요. 단이는 할멈 앞에 주저앉아 엎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복남이가 사경에 가까웠다가 살아났어요. 새댁, 그 절을 받을 자격이 내게 어디 있겠소. 우리 목숨을 새댁이 먼저 살리셨지 아니하오. 이번 일은 우리가 값의 한 자락을 겨우 갚은 것뿐이오. 그러나 단이의 안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장터에서
또 일이 터졌지요. 그날 단이가 좌판을 펼치고 있는데 박 씨가 대여섯 명의 장군을 데리고 단이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떡장수 과부야, 내 물어볼 것이 있다. 내 집에 머무는 그 노인네들, 진짜 네 집 양반이냐? 언니, 그 어른들은 길을 잃은 노부부시어요. 그저 길 가다 쓰러져 제가 거둔 것뿐이어요. 우리 장군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더구나. 요즘 안성읍내에 떠도는 소문이 있는데 장리쌀 꿔다가 갚지 못해 야반도주한 늙은이 내외가 있다고 말이다. 그 내외가 내 집에 숨어들었다는 말이 들리던데 단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언니, 그게 어디 사는 누구한테 들으신 말씀이셔요. 저희 집에 계신 어르신 두 분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오히려 저한테 떡 장사를 어찌 잘할지 가르쳐 주신 분들이세요. 가르쳐 주셨다. 남의 부엌에 들어앉아 며칠 공짜 밥 얻어먹으며 가르쳐 준다는 것이 뭐 그리 장한 일이냐. 내가 관아에 가서 고해 바치면 내 집 문을 뒤지게 되리라. 그럼 진이가 가려지겠지. 박 씨의 말에 장군들이 혀를 찼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리 거들었지요. 그만하시오, 박 씨. 저 젊은 새댁이 안쓰럽지도 않소. 남의 집에 공짜로 들어앉은 것이라면 과부 혼자 몸으로 뭘 어쩌겠다고. 당신은 좀 조용히 하오. 나는 이 장터 질서를 지키려는 것뿐이오. 과부 하나가 노인네 내외를 끼고 살면서 떡까지 잘 팔리기 시작하면 이 장터 사람들이 다 저 여자 쪽으로 몰리지 않겠소. 그게 내 눈에 거슬려 이러는 것이 아니외다. 박 씨의 속내가 그 한마디에 드러났지요. 구경하던 장군 몇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단이는 그제야 박 씨가 왜 그리 시비를 거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장사 경쟁에서 밀리자 심통이 난 것이었지요. 그때 장터 저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리 차림의 사내가 말을 타고 지나가며 소리쳤지요. 여봐라, 장군들아. 신임 사또께 없어 열흘 뒤 부임하신다는 방이 붙었으니 각 자리 정돈하고 어지러움 없이 하라.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박 씨도 고개를 들고 관리 쪽을 바라보았지요. 신임 사또라, 이름이 무엇라던가? 송윤검이라는 분이시라오. 올해 문과에 급제하신 젊은 수령이시라오. 송윤검 들어보지 못한 이름인데 장군들이 이리저리 말을 나누는 사이 단이는 서둘러 광주리를 접었습니다. 박 씨에게 더 시비를 듣고 싶지 않았지요. 집에 돌아와 영감과 할멈 앞에 광주리를 내려놓으며 단이는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신임 사또 이름이 붙었더라는 것까지도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감과 할멈이 서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짧고 깊었던지. 그러나 단이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를 들고 있었지요. 새댁, 그 관리가 송윤검이라 하였소. 네, 어르신. 송윤검이라 하셨어요. 아는 이름이셔요? 영감이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답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 왜다. 다만 송가라는 성씨가 반듯한 집안에서 많이 나오는지라 그리 물었을 뿐이요. 그날 밤 단이가 잠든 뒤 영감과 할멈은 방 한 구석에서 오래 속삭였습니다. 영감, 이 새댁이 저 소문 때문에
우리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보시오. 우리가 여기 더 머물면 저 새댁이 관아에까지 불려갈지 모르오이다. 부인, 내 이미 마음에 두고 있었소. 오늘 밤으로 떠납시다. 윤거미가 이 고을에 부임한다니 우리가 먼저 관아에 가서 기다려야겠지요? 아니요. 우리가 관아에 먼저 가면 윤거미가 우리를 먼저 알아볼 것이고, 그러면 새댁에게 베풀 은혜의 모양이 작아지요. 우리는 관아에 가지 말고 새댁도 모르는 새에 큰 복을 받게 하여야 하오. 어찌 그리하시려오? 이것을 두고 갑시다. 영감이 허리춤에서 옥패를 꺼내 할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짙은 옥빛에 한문 한자가 음각되어 있었지요. 이 옥패는 윤거미와 짝이 되는 물건이요. 윤거미가 이 옥패를 알아볼 것이외다. 우리는 이것만 여기 두고 떠나면 윤거미가 부임 후 마을을 돌며 이 옥패의 주인을 스스로 찾아올 것이요. 그때가 되어야 이 새댁의 은혜가 온 고을에 드러나는 셈이 되오. 어디에 두시려오? 새댁이 찾지 못할 곳에 두어야 하오. 찾아서 이것을 우리한테 돌려주려 하면 곤란하오. 흙마루 아래 깊이 묻어두리다. 그 밤이 새벽으로 기울 무렵 영감은 조용히 밖으로 나가 흙마루 판자 한 장을 살며시 드러내고 그 아래 옥패를 무명 헝겊에 싸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쪽지 한 장에 몇 자 적어 이부자리 아래에 끼워 두었지요. 이 은혜 반드시 갚으리다. 찾지 마시오. 길이 평안하기를. 두 노인은 먼동이 트기 전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랫목에 온기가 아직 남아 있을 때였지요. 단이가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싸늘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이부자리는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 위에 쪽지 한 장만 놓여 있었지요. 단이는 쪽지를 손에 들고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단이는 쪽지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글씨가 반듯하고 획이 단정했지요. 한문과 언문이 섞여 있었으나 단이도 글을 조금은 아는 터라 대강의 뜻이 통했습니다. 이 은혜 반드시 갚으리다. 찾지 말라 하셨구나. 허나 이 몸으로 어디를 가셨을꼬. 길에서 또 쓰러지시지 않았을꼬. 단이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서리가 내린 흙바닥에 노인들의 발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요. 고갯길 쪽으로 난 그 발자국은 저 모퉁이를 돌자마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이가 뒤쫓아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고갯길 어귀까지 나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보니 이부자리가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화로 옆에는 영감이 마지막으로 쪼개둔 장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복남이가 어제 저녁 월심 할멈 곁에서 재미있게 놀던 자리에는 할멈이 쓰던 낡은 비녀 하나가 떨어져 있었지요. 단이는 그 비녀를 주워 헝겊에 싸서 농 속에 잘 간직했습니다. 복남아, 할미 할아비 가셨다. 우리 또 둘이 되었구나. 복남이는 영문을 모른 채 방 안을 두리번거리며 할미, 할미 하고 불렀습니다. 단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지요. 할미는 먼 데에 가셨다. 언제 돌아오실지는 몰라. 우리가 잘 있으면 할미가 편히 계실 게야. 그날부터 단이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광주리를 이고 장터로 나가 떡을 팔았고 저녁이면 돌아와 복남이와 단둘이 밥을 먹었지요. 허나 방이 이상하게 쓸쓸하고 아랫목 온기가 식어도 예전처럼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람 셋이 북적이던 자리에서 다시 둘로 줄어들자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진 것이지요. 그런데 노부부가 떠난 지 사흘도 안 되어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단이가 떡 광주리를 펼치자마자 지나가던 장꾼이 슬쩍 이런 말을 흘렸지요. 저 집에서 그 늙은이들이 쫓겨났다면서. 박씨 말이 그렇던데. 단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가 그러셔요? 그 어르신들은 제가 쫓아낸 게 아니라 가실 길이 있어 먼저 떠나신 거예요. 그런가. 근데 박씨 말이 그 노인네가 집 재물을 다 내놓고 갔다던데. 새댁이 그걸 꿀꺽했다는 이야기도 돈다네. 그게 무슨 망극한 말씀이셔요. 그 어르신들이 저한테 물건 하나 주고 가신 것 없어요. 오히려 저 떡 잘 팔리게 장사 방법을 가르쳐 주고 가셨을 뿐이어요. 나는 들은 말을 옮겼을 뿐이요. 장터 바닥에 지금 이 소문이 쫙 퍼졌으니 조심하소. 그 말을 남기고 장꾼은 총총 가버렸습니다. 단이는 광주리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지요. 멀리 박씨의 떡전 쪽을 바라보니 박씨가 장꾼 두셋을 끌어모으고 무언가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쪽을 향해 고갯짓을 하며 힐끗거리는 것이었지요. 그날 장이 파할 무렵에는 소문이 더 커져 있었습니다. 한 장꾼은 노인네가 허리춤에 옥패 같은 물건을 차고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단이가 노인을 독살하고 재물을 뺏었다는 말까지 얹었지요. 단이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장터 바닥 전체가 그 이야기로 덮여 있었습니다. 언니가 그런 말을 퍼뜨리셨어요? 단이가 박씨의 떡전으로 달려가 따졌습니다. 박씨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콧방귀를 뀌었지요. 내가 퍼뜨리긴 뭘 퍼뜨려. 소문은 제 다리가 있어 제 발로 걷는 법이다. 너한테 뭔가 캐린 구석이 있으니 이런 소문이 나는 거 아니겠느냐. 언니, 저 노인 두 분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도 가실 때도 재물이라고는 짐 보따리 하나 없으셨어요. 그 어른들이 뭘 주고 가셨겠어요. 그건 관아에서 가려볼 일이다. 내가 아는 건 내 집에 외간 사내 내외가 며칠 머물다 사라졌다는 것뿐이다. 내가 떳떳하면 관아에서 가려주지 않겠느냐. 단이는 기가 막혀 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복나미를 업은 등이 오늘따라 얼마나 무거운지 고갯길 중턱에서 한 번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낯선 사내 둘이 서 있었습니다. 포졸의 복장이었지요. 허리에는 육모방망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내가 단이라는 떡장수냐? 네, 그러하옵니다. 관아에서 내 집을 수색하라는 명이 내렸다. 비켜서라. 수색이라니요.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요. 장터에 신고가 들어왔다. 수일 전 너의 집에 외간 노인 내외가 머물다 사라졌고 그 노인의 재물이 내 집에 있을 수 있다는 신고다. 고분고분 비켜서라. 단이는 복나미를 품에 안은 채 마당 한 귀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포졸 하나는 방 안을 뒤지고 다른 하나는 부엌과 광을 뒤졌지요. 농짝을 열고 이부자리를 들추고 솥단지 안까지 뒤적였습니다. 단이는 그 광경을 참아볼 수가 없어 고개를 돌렸지요. 여기 뭐가 있다. 방에서 포졸 하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포졸이 뛰어 들어갔고 단이도 따라 들어갔지요. 포졸이 흑마루 판자 한 장을 드러낸 자리에서 무명 헝겊에 쌓인 물건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헝겊을 풀자 옥패가 나왔지요. 단이는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영감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옥패였지요. 이게 어떻게 여기 있는지요. 저는 정말 모르는 물건이어요. 모르는 물건이 내 집 마루 아래 왜 묻혀 있느냐. 그 어르신이 제가 모르게 두고 가셨나 보어요. 저는 이걸 본 적이 있지만 제 것으로 삼은 적이 없어요. 포졸 둘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은 그리해도 물건이 내 집에서 나왔으니 일이 달라졌다. 이 옥패 주인이 누구인지는 관하에서 조사해봐야 하느니라. 우선 이 물건은 증거로 걷어간다. 저는 정말 오늘은 이만 물러나되 관하에서 부르면 언제든 나와야 한다. 도망칠 생각 말고 집에 있거라. 포졸들이 옥패를 들고 떠난 뒤 단이는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남이가 놀란 얼굴로 어미의 치마를 붙들었지요. 단이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누구한테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할지, 그 어르신들은 지금 어디 계신지, 왜 이 옥패를 몰래 두고 가셨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요. 이튿날 단이가 장터에 나갔을 때 장꾼들의 시선이 완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전연 보게 하고 혀를 찼지요. 박 씨가 떡전 앞에 앉아 새파랗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관아 수세까지 받은 떡장수 과부 나오셨네. 이 장터가 어디 그런 흙탕물이 들 자리냐. 오늘은 자리 접고 가거라. 너 같은 이가 앉아 있으면 장터가 흉해진다. 언니, 저는 아직 관아에서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은 게 아니어요. 장터는 관이 정한 자리이지 언니가 정한 자리가 아니구먼요. 인연 봐라. 관이 정한 자리라. 그럼 내 관아에 다시 한번 신고해 주랴. 내년 집에서 나온 옥패건을 내가 장터에 일러 바치면 장꾼들 한 놈도 내 떡을 사지 않을 것이다. 주변 장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큼은 박씨 편이 많았지요. 단이는 광주리를 덮고 자리를 접었습니다. 아무리 앉아 있어도 한 입도 팔리지 않을 것이 뻔했고 더 모욕을 받기 전에 일어서는 편이 나았지요. 그날부터 단이의 떡은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손님이 떡 광주리를 지나치기만 했고 이웃마을을 돌아도 문 열어주는 집이 없었지요. 사람들이 그 집떡은 죄지은 집떡이다 하고 꺼려한 것이었습니다. 쌀떡은 하루하루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부부가 머물 때 2말 가까이 채워두었던 쌀이 노부부가 간 뒤 한 달이 채 안 되어 바닥에 한 주먹 남았지요. 그 사이 복남이가 또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고열과 함께 숨이 거칠어지는 증세였지요. 복남아, 복남아, 어미 소리 들리느냐? 이러면 안 된다.
눈을 떠야지. 복남이는 열에 들떠 할미, 할미 하고 부르며 정신을 놓았다 차렸다 했습니다. 단이는 이마에 물수건을 얹고 밤을 새웠지요. 할멈이 알려준 진에 달인 물은 이미 다 써버린 뒤였고 새로 약을 쓸 돈도 재료도 없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단이가 그리 중얼거리며 방 안을 빙빙 돌 때 문득 농짝 아래 놓인 헝겊 주머니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단이가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챙겨준 작은 주머니였는데 그 속에 단이가 평생 간직해 온 은장도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시집 갈 때 몸을 지키라고 어머니가 쥐어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야겠다. 이거라도 팔아야 복남이 약값이 나온다. 단이는 그 은장도를 꺼내 헝겊에 감싸 품에 넣고 복남이에게 이불을 여며준 뒤 장터 안쪽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전당포 주인 김첨지는 단이를 보자 대뜸 내가 그 떡장수 과부냐 하고 물었지요. 네, 그러합니다. 무엇을 맡기러 왔느냐? 이 은장도를 맡기려 왔어요. 단순한 물건이나 은이 제법 쓰여 있어요. 돈 한 관만 빌려주셔요. 아이, 약값이 급해서요. 김첨지가 은장도를 살펴보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장도는 받을 수 있다. 허나 장터 소문이 내 발까지 쫓아와 있구나. 내가 내 물건을 받았다는 말이 돌면 내 장사도 매가 된다. 오늘은 내 은장도 보는 것으로 그치자. 어르신, 한 관만 반관이라도 좀. 못한다. 딴 집 가보거라. 단이는 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으나 결국 돌아서야 했지요. 그날 단이는 은장도를 들고 장터 내 집 전당포를 다 돌았으나 어느 집도 물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 같은 이유였지요. 내 사정은 딱 하나, 우리 장사 깨지기 싫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복남이의 열은 더 올라 있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가늘게 쉬며 간신히 엄마 하고 불렀지요. 단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복남아, 어미가 잘못했다. 어미가 재주가 없어 이 지경이 되었구나. 미안하다, 복남아. 이 어미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구나. 창밖으로 섣달 금음의 찬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장작이 석회비, 쌀독에 쌀은 한 주먹, 그리고 열에 들뜬 3살 아이와 22 과부가 전부였지요. 단이는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다시 세워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먼 동이 트자 단이는 복남이를 포대기에 업고 다시 문을 나섰습니다. 지난밤 열은 한 번 내리는 듯 하더니 새벽에 또 올랐고 아이의 입술이 자꾸 하얘졌지요. 의원에게 보이려면 한 관은 있어야 했고 그 한 관을 구하지 못하면 아이를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단이는 한 집, 두 집 이웃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아이가 지금 열이 너무 높아서요. 약값 한 관만 꿔주시면 봄에 반드시 갚어요. 제가 장에서 떡을 팔아 며칠 안에 갚을 수 있어요. 채댁 자네 처지가 딱한 건 아내만 요즘 자네한테 돈을 빌려주면 동네에 이상한 소리가 난다네.
다른 집 알아보소. 아저씨, 그저 한관만. 한관이 어디 내 주머니에서 나온다던가. 우리도 살기 어렵네. 어서 가보시게. 집집마다 대문이 반쯤 열리다 도로 닫혔습니다. 다니는 고갯길 건너 외가 쪽 먼 친척 집까지 갔지요. 그 집 안주인은 다니를 마당에 세워놓고 대문도 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다니야, 내 처지가 딱하지만 우리 집도 시아버님 편찮으셔서 약값이 달다. 내 아이 약값까지 대어줄 여력이 없구나. 어서 돌아가거라. 다니는 울지도 못하고 고갯길을 다시 내려왔습니다. 복남이가 등에서 자꾸만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데 그 소리가 힘이 없어 가슴을 찢었지요. 다니는 한 번 걸음을 멈추고 포대기를 고쳐 맸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지요. 박씨 언니한테 한 번만 더 가자. 그 집도 사람 사는 집이다. 내가 아이 목숨을 걸고 빌면 설마 외면할까. 그 생각이 든 것이 다니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다니는 장터로 걸음을 옮겼지요. 장터에 닿았을 때 박씨는 떡전 앞에 두툼하게 앉아 떡 한 판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다니가 다가가자 박씨가 먼저 눈살을 찌푸렸지요. 너는 또 뭐 하러 왔느냐? 장사하는 앞에 자꾸 와서 재수를 막지 말고 가거라. 언니, 오늘은 장사 시비하러 온 게 아니어요. 복남이가 지금 사경을 넘나들어요. 약값 한 관만 꿔 주셔요. 제가 봄까지 이자를 3배로 쳐서 갚을게요. 장터 자리 내드리라면 내드릴게요. 이 아이만 살려주셔요. 다니는 그 자리에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씨가 한 발짝 물러서며 당황한 얼굴을 하더니 이내 얼굴을 굳혔지요. 일어나거라. 남의 장사터 앞에 꿇어앉지 말고. 언니, 제발. 내가 내 사정 봐줄 위인이면 진작에 봐줬다. 이 장터에 법이 있는 게야. 내가 너 같은 이한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장터 사람들이 다 와서 손 벌릴 것이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게다가 내 집에서 옥패까지 나왔다지 아니하냐. 나는 도둑한테 돈을 빌려줄 생각은 없다. 언니, 저는 그 옥패를 모르는 물건이라고 관아에서도 말씀드렸구먼요. 관아에서 판결이 나기 전에는 모르는 물건이라는 것도 자기 변명일 뿐이다. 내 장사 망칠 일, 장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으니 썩 일어나거라. 언니, 다니가 한 번 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려 하자 박씨가 앞치마로 손을 털며 소리쳤습니다. 전연 좀 비켜. 장사 앞에 와서 이 무슨 행패인고. 정 안 가면 내가 포조를 부를 것이다. 장꾼 몇이 혀를 차며 다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떤 장꾼은 안쓰러워 엽전 2잎을 다니 손에 쥐어 주기도 했지요. 세댁, 이거라도 받소. 약값 반값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아저씨, 감사해요. 이 은혜 반드시 갚을게요. 갚을 거 없소. 사람이 사람 도와주는 거지 뭐. 다니는 그 엽전을 들고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엽전을 보더니 약을 반 첩만 지어 주었지요. 세댁, 이 약을 한 첩을 다 지어주고 싶으나 재료값이 모자라오. 반 첩만 먼저 드리니
내일 나머지 절반은 어찌 구해 오시오. 이 반첩으로 오늘 저녁 한 차례 먹이면 하룻밤은 넘기리다. 어르신, 감사해요. 내일 나머지 반은 꼭 구해 올게요. 다니는 약봉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뛰어 돌아왔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어 가고 있었지요. 방에 들어가니 복남이가 이불 속에서 가늘게 앓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얼른 화로에 물을 올리고 약을 달였지요. 약이 끓는 동안 복남이 이마에 새 수건을 갈아 얹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복남아, 어미가 약 가져왔다. 조금만 더 견뎌주어라. 이 어미가 너를 꼭 살릴 것이다. 약을 떠먹인 뒤 복남이는 조금 안정을 찾고 가쁜 숨이 잦아들었습니다. 다니는 아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 숨을 몰아 쉬었지요. 허나 안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내일 반첩을 더 구해야 했고, 그 이후 일회치 약도 지어야 했으며, 다음 달 쌀도 구해야 했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밤 다니는 아이 곁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3년간 한 번도 주저앉지 않고 버텨왔는데 이 밤만큼은 무너지는 느낌이었지요. 어르신, 할머니, 지금 어디 계셔요? 계신 곳이 따뜻한 아랫목이기를 빌어요. 저희는 지금 이 지경이 되었어요. 허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어요. 그저 저 어르신 두 분이 어디선가 편히 계시기만 해도 저는 괜찮어요. 다니는 농짝에서 월심 할멈이 두고 간 비녀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았으나 정갈한 비녀였지요. 그 비녀를 바라보며 다니는 또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복남이가 할미 하고 불러요. 그 짧은 열흘에 그리 정이 드셨던가요? 지금 복남이가 아파서 자꾸 할미를 부르는디 제가 할미 대신 손잡아 줄 수가 있어요. 할머니, 우리 복남이 살려주셔요. 어디 계시든 우리 복남이 한 번만 더 살려주셔요. 그 말이 기도가 되어 밤속으로 흘러갔습니다. 다니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아이 곁에 누웠지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으나 사흘 밤을 뜬 눈으로 세운 몸이라 금세 몸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먼동이 터 오기 직전 다니는 무언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했지요. 그러다 분명한 소리가 귀에 닿았습니다. 두두두두 두두두두 말발굽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가 일제히 고갯길을 올라오는 소리였지요. 다니는 몸을 일으켜 창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밖 하늘이 어슴풀에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그 아래로 고갯길 쪽에서 깃발 한 자락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다니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바람이 서늘했지요. 고갯길 저편에서 기치 지지를 든 구종별배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로 말을 탄 관복 차림의 사내가 보였습니다. 그 뒤로 또 말 두 마리와 가마 한 채가 줄지어 올라오고 있었지요. 수행원의 수가 40은 넘어 보였습니다. 덕곡의 마을 달들이 먼저 울었고 이웃들이 하나 둘 대문을 열고 내다보았지요. 새벽부터 이게 무슨 행차인가? 사또 행차 아닌가? 신임 사또가 얼마 전 부임했다는데 순행을 시작하시는 겐가? 그런데
왜 이 궁벽한 덕곡의 마을로? 다니도 영문을 몰라 마당 한가운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행렬이 고갯길을 내려와 마을 어귀로 들어섰고 그 걸음이 이상하리만치 다니의 집 쪽을 향해 오고 있었지요. 이웃 사람들이 집집마다 나와 행렬을 바라보는데 행렬은 어느 집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곧장 고갯길 끝까지, 그러니까 다니의 초가삼간 앞까지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다니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포박하러 오신 건가? 옥패건 때문에 정식 체포가 되는 건가? 복남이는 어떡하나? 복남이는. 다니는 맨발로 섰다가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복남이를 포대기에 업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깨어 놀라 울기 시작했지요. 다니는 아이 등을 토닥이며 다시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행렬이 이미 마당 안까지 들어와 있었고 관복 사내가 말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이목구비에 오른쪽 눈썹 끝에 흰 흉터 한 줄이 그어진 젊은 양반이었지요.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붉은 달령의 사모를 쓴 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허리춤에는 옥패 하나가 매달려 있었는데 다니가 그걸 보고 순간 숨을 삼켰지요. 저 옥패 저 어르신이 차고 계시던 옥패와 짝이 되는 모양이다.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수행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구종별배도 행렬을 멈추었지요. 사내는 다니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서 다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무언지 모를 감정이 가득 차 있었지요. 그대가 이 집 주인 다니 새댁이신가? 네, 제가 다니이옵니다. 사또나리. 다니는 아이를 아는 채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포박당하는 것인가 싶어 저항할 기력도 없었지요. 그런데 사내가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더니 구종별배들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수행원들도 이웃 사람들도 심지어 바람마저 숨죽인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니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사또가 그 젊은 신임 수령이 다니의 흙마당에 철퍼덕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소녀가 무슨 죄가 있어 이런 큰 예를. 은인이 옳시다. 사또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으나 떨림이 있었습니다. 다니는 아이를 아는 채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그때 행렬 뒤쪽 가마 한 채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리고 발을 열자 그 안에서 한 양주가 천천히 걸어 나왔지요. 비단 장옷을 두르고 머리에 옥비녀를 꽂은 노부인이었습니다. 뒤이어 그 옆말에서 또 한 양반이 내렸지요. 옥색 중치막에 정자관을 쓴 노인이었습니다. 다니의 두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어르신, 이게 어찌 된 일이세요? 비단 장옷의 노부인이 바로 월심 할멈이었습니다. 옥색 중치막의 노인이 바로 성제 영감이었지요. 지난날 누덕누덕 기운 베옷과 흙투성이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이 지금은 완연히 다른 풍모로 다니 앞에 섰습니다. 새댁. 월심 할멈이 다니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번 다니가 된장으로 찜질해 주었던 바로 그 발목이 이제는 곱게 비단 버선을 신고 있었지요. 새댁,
이 무슨 꼴로 다시 찾아와 놀라게 하여 미안하오. 허나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소이다. 사또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이리 말했습니다. 세댁, 이 두 분이 소인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올시다. 소인의 이름은 송윤검이라 하고 이 안성고을에 이제 막 부임한 사또회다. 이 두 분이 저 고갯길에서 쓰러졌을 때 세댁이 그 떡과 쌀과 방 한 칸을 내어 살리셨다 들었소이다. 세댁은 소인의 부모를 살리셨고 그것이 곧 소인을 살리신 것이요. 이 큰 은혜를 감히 무엇에 비기오리까? 단이는 너무 놀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제 영감이 단이 앞으로 다가와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요. 세댁, 우리가 본 이름을 감추고 지냈음을 용서하시오. 내 이름은 송성제라 하오. 본래 이 고을 이웃인 죽산 고을의 전임 현감이었소이다. 여러 해 전 관직을 물러난 뒤 집사람과 함께 낙향하여 남은 날을 조용히 살려 하였소. 그런데 지난 가을 아들 윤검이가 문과에 급제하여 이 안성고을 수령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지 아니하오. 우리가 그것을 축하하고 또 가르칠 말이 있어 아들이 부임하기 전에 직접 한번 찾아보려 길을 나섰소이다. 그럼 왜 그 지경으로 길가에 쓰러지셨던 건지요? 월심 할멈이 대신 답했습니다. 도중에 도적을 만나 우리가 들고 온 짐을 모두 빼앗긴 것이 한 번이고 그 뒤로 길을 잃어 석 달을 떠돌았소이다. 노인 둘이 말도 잃고 짐도 잃었으니 어디를 가도 거지 행색이었지요. 그렇게 장터 어기까지 밀려왔을 때 우리는 며칠 굶은 끝이었소. 바로 그때 세댁이 떡 3개와 쌀 한 돛박을 내놓은 것이었소. 우리 영감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 내외 목숨이었소이다. 단이는 그제야 많은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영감의 걸음걸이가 예사롭지 않던 것, 할멈의 속저고리가 옥색 명주였던 것, 복남이에게 천자문 한자를 가르치던 성제 영감의 손놀림, 지네를 다리고 한약을 짓던 할멈의 솜씨. 그 모두가 숨긴 신분의 잔재였지요. 어르신, 왜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그저 길 잃은 두 분이시라고만. 세댁, 만일 우리가 신분을 말했다면 세댁은 우리를 뉘댁 양반이라 여기고 공손히 내보냈을 것이요. 그럼 그 은혜는 거래가 되었을 것이지 은혜가 아니었을 것이요.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몸으로 세댁의 마음을 받아보고 싶었소이다. 그리고 세댁은 우리가 누구인지 몰랐을 때도 똑같이 대해 주셨소. 옥패는 왜 두고 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관아 조사까지 받았구먼요. 그것이 영감의 꾀였소이다. 월심 할멈이 가볍게 한숨을 쉬었지요. 영감이 고집스레 그 옥패를 흙마루 아래 묻었소. 윤검이가 이 고을에 부임하면 필시 순행을 돌며 옥패의 짝을 찾을 거라 믿었고, 옥패가 세댁 댁에서 나오면 윤검이가 세댁을 기어이 찾아올 것이라 하였소. 그러면 세댁이 받을 은혜가 온 고을에 드러난다고. 허나 그 사이에 박씨가 소문을 퍼뜨리고 포졸이 와서 뒤지고 제 아이 복남이까지 알아 누울 줄은 저희가 짐작 못하였소이다. 성제 영감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세댁, 이 늙은이의 계책이 세댁에게 오히려 큰 고생을 안겨드렸소. 이 죄는 내 따로 갚으리다.
단이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허나 원망의 울음이 아니었지요. 그동안 홀로 참아온 모든 것이 그 순간 풀려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복남이가 단이 품에서 열에 들떠 뒤척이는 것을 보고 월심 할멈이 얼른 다가와 아이의 이마를 짚었지요. 이 아이가 지금 열이 있소. 이래서는 안 돼요. 여봐라, 의원을 급히 불러라. 최상의 약재로 당장 드리도록 하라. 사또가 구종별배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즉시 관아 의원을 모셔오고 복남이 약재는 내 개인 곳간에서 내어오거라. 이 아이 살리는 데 드는 것은 돈을 아끼지 말라. 예의. 수혜원 둘이 말에 올라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월심 할멈은 복남이를 단이에게서 받아 무릎에 앉히고 한참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지요. 우리 복남이 할미를 또 기다렸구나. 할미가 늦게 와서 미안하다. 이제 할미가 내 곁에 있으니 곧 나을 게다. 복남이는 열에 들떠 눈이 반쯤 감겨 있었지만 할미 하고 한마디를 또 냈습니다. 월심 할멈이 그 한마디에 눈물을 뚝 떨어뜨렸지요. 그때 사또 송윤검이 구종별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음성이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서늘한 음성이었지요. 이 마을 장터의 박씨라는 떡전 여인, 그리고 이 단이 새댁의 집에 포조를 보낸 관아 아전, 당장 잡아오라. 그리고 이 단이 새댁에 관하여 헛소문을 낸 장꾼들, 이름 일일이 적어두라. 단이가 놀라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 날이 박씨 언니는 그저 장사를 지키려 한 것뿐이어요. 처벌은 너무. 새댁, 그 마음은 알겠소이다. 허나 법은 법이고 저 박씨가 퍼뜨린 말 때문에 새댁 아이가 사경을 헤맸소. 무고죄와 양민 비방죄는 이 고을에서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죄요. 죄의 크기만큼 벌을 받아야 또 다른 박씨가 이 고을에 나지 않소이다. 그 말에 마당에 늘어선 이웃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 나절이 지나지 않아 박씨가 오랏줄에 묶여 마당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박씨는 단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단이야. 언니가 잘못했다. 언니가 그저 장사 속에 눈이 멀어 그랬을 뿐이다. 한 번만 용서서. 박씨. 사또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너는 장터 질서를 핑계로 과부 하나를 몰아세웠고 그 과부의 집에 남모르는 노부부가 머물렀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장터에 퍼뜨렸으며 끝내 관아에 무고를 넣어 그 집을 수색하게 하였다. 내 거짓말이 이 새댁의 삶을 벼랑 끝까지 밀었고 그 어린아이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였느니라. 내 죄가 어디까지 미친 줄을 내 스스로 알겠느냐. 사또 날이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 새댁에게 무릎 꿇고 빌겠어요. 너의 벌은 이러하다. 무고죄 장 50대, 양민 비방죄 장 20대, 합하여 장 70대를 받고 이 떡전은 봄까지 폐쇄한다. 또한 내 재산의 반은 관에서 거두어 이 새댁에게 배상으로 돌리라. 이것이 이 법의 시작이고 끝이니라. 박씨가 엎드려 울며 빌었으나 사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포졸들이 박씨를 끌어내렸지요. 장터 아전 한 사람도 같은 날 파면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단이 앞에 다시 섰지요. 새댁,
이 관은 세댁에게 정식으로 이 문서를 올립니다. 사또가 두루마리 한 장을 꺼내어 다니에게 건넸습니다. 수행원이 다니 대신 그것을 펼쳐 읽었지요. 안성 현감 송윤검은 덕곡의 마을 다니 여인이 흉년에 저희 한 돛박살을 나누어 남모르는 노부부를 살리고 그 신분을 묻지 않고 열흘을 극진히 간병한 의로운 행실을 기리어 관아명으로 논 30마지기와 이 초가 한 채의 명을 내리며 또한 매년 봄 한 차례 관의 이름으로 곡식을 내려 그 덕을 기록에 남기고자 한다. 사또 나리, 이런 큰 것을 제가 채댁 이것은 부모님을 살린 은혜의 만분지 일도 되지 아니하오. 받아 주시오. 이 관의 이름으로, 내 개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내 부모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작은 성이올시다. 월심 할멈이 다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세댁, 우리 집에 와 주시오. 우리 부부에게는 딸이 없소이다. 윤검이가 외아들인데 며느리가 아직 오지 않았소. 우리 집에는 여인 살림이 없어 쓸쓸하던 차에 세댁 같은 이가 와주면 얼마나 좋겠소. 복남이도 함께 데리고 와 이 할미 할아비 곁에서 함께 자라게 해주시오. 이 아이 글은 영감이 직접 가르치겠고 다니도 우리 집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지내면 돼요. 할머니 저는 그저 떡 장수이어유. 그 떡 장수가 우리를 살린 분이요. 세댁이 여기 이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으시면 이 집에 그대로 계셔도 되고 혹 떡 가게를 정식으로 내고 싶으시면 그 자금도 대어 드리리다. 세댁 뜻대로 하시오. 그날 다니와 복남이는 관아 의원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약이 제대로 들어가자 복남이의 열은 사흘 안에 내렸고 볼에는 다시 분홍빛이 돌았지요. 다니는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못 자고 아이 곁을 지켰는데 월심 할멈이 번갈아 복남이를 보아주어 다니도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장 70대를 맞고 열흘을 알아 누웠습니다. 덕전은 봄까지 폐쇄되었고 재산의 반은 다니에게 배상으로 돌아갔지요. 박 씨가 형을 마치고 일어났을 때 다니가 관아에 청을 넣었답니다. 사또 날이 박 씨가 이제 이 장터에서 다시는 힘을 못 쓸 것이어유. 배상까지 받았으니 저도 더는 바랄 것이 없어요. 남은 벌은 그만 거두어 주셔요. 그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지요. 사또가 다니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댁 같은 이가 이 고을에 계시니 이 고을이 살만한 곳이 된 것이요. 뜻대로 처리하리다. 그렇게 박 씨는 봄에 다시 장터에 돌아왔으나 예전 같은 위세는 다시 부리지 못했습니다. 장꾼들은 이제 박 씨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박 씨도 다니와 눈이 마주치면 먼저 고개를 숙였지요. 다니는 그 뒤에도 박 씨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며 언니, 봄바람이 차뻐요 하고 인사를 건넸답니다. 다음 해봄이 왔을 때 다니의 초가 삼가는 기와집으로 새로 올려졌고 장터 안쪽에는 다니네 떡집이라는 현판이 내걸렸습니다. 복남이는 성제 영감의 손에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손에 주인붓이 제법 단단하게 움직였지요. 월심 할멈은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네를 다녀갔는데 그때마다 복남이를 무릎에 앉히고 옛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몇 해 뒤
복남이가 8살이 되던 해에 단인의 떡집 마당에 작은 감나무 한 그루가 열매를 맺었지요. 단이는 그해 가을 장터 모퉁이 예전 자리에 앉아 수수떡 한 판을 굽고 있었답니다. 그 떡 위에는 작고명 세 알이 가지런히 얹혀 있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떡을 사갔고 단이의 곁에서 복남이가 돈을 받아 광주리 앞에 쌓고 있었습니다. 서녁 해가 장터 너머로 넘어갈 무렵 복남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물었지요. 어머니, 왜 매일 이 자리에 앉아 떡을 구우세요? 집에 가만히 계셔도 되시는데. 단이가 빙그레 웃으며 이리 답했답니다. 이 자리에서 어미가 너희 할미 할아비를 만났다. 사람이 제 복을 어디서 만나는지 모르니 어미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좋다. 누구든 춥고 배고픈 이가 지나가면 어미가 떡 한 조각이라도 손에 쥐어 줄 수 있지 아니하겠느냐. 복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어미의 광주리 옆에 또 한 판의 떡을 정성스레 옮겨 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장터 바닥에 길게 들이우고 그 위로 섰다리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